뇌졸중 초기 신호에는 어떤 증상들이 있나요? 뇌졸중의 초기 신호, 전조 신호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증상들이 갑자기 나타난다고 하면 즉시 119를 부르거나 아니면 주위에 뇌졸중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에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증상들을 평상시에 숙지하고 계셔야 하는데요. 일단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상은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편측 마비라고 하는데요. 뇌졸중이 갑자기 생길 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으로 한쪽 팔 다리가 힘이 빠지는 증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편측 마비라고 하면 일반인 분들은 보통 마비? 그러면 저리거나 아니면 쥐가 나는 증상들을 많이 떠올리세요. 그런데 뇌졸중이 있을 때 나타나는 편측 마비는 이것과는 좀 다릅니다. 일종의 힘이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내가 설거지를 하는데 갑자기 오른팔에 힘이 빠진다든지 혹은 물건을 들고 있는데 갑자기 손에 힘이 주어지지 않아서 물건을 떨어뜨린다든지 양손을 앞으로 내밀었을 때 한쪽 팔이 잘 뻗어지지 않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뇌졸중의 강력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전체 뇌졸중 환자의 80% 이상은 이런 증상을 겪게 되거든요. 이게 가장 흔한 증상으로 첫 번째 증상이고요. 두 번째는 안면마비 증상입니다. 사실 안면마비도 편측 마비에서 얼굴 쪽에 마비가 왔을 때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입이 잘 올라가지 않거나 혹은 눈치풀이는 게 안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한쪽 얼굴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나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이나 침이 옆으로 흐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편측 마비에서 연장선상으로 얼굴 쪽에도 안면마비가 오는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언어장애입니다. 언어장애는 말이 어눌해지거나 혹은 발음이 갑자기 안 되거나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나는 그냥 말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위 사람들이 근데 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하겠어 라고 하면 이것 역시 뇌졸중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언어장애 같은 경우도 전체 뇌졸중 환자에서 20% 정도에서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편측 마비, 안면 마비, 언어장애 이 세 가지가 뇌졸중의 강력한 초기 신호가 될 수 있고요. 이 세 가지 증상 중 만약 한 가지라도 갑자기 발생하게 된다면 즉시 119나 응급실에 방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세 가지 증상 중 두 가지 이상이 함께 나타난다고 하면 이건 뇌졸중이 있을 확률이 아주 높거든요. 이럴 때도 119를 부르셔야 하고요. 이 세 가지 증상 외에도 몇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시야가 순간적으로 흐려지거나 한쪽 눈이 잘 보이지 않거나 아니면 두 개로 보이는 복시가 나타나거나 어지럼증, 두통, 실신, 균형을 못 잡는 경우에도 뇌졸중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편측 마비, 안면 마비, 언어장애와 달리 예를 들면 단순히 두통만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게 확률적으로 뇌졸중일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두통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뇌졸중의 신호인가?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만 뇌졸중의 고위험군자들, 예를 들면 고지혈증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나 동맥경화증이 있으신 분들, 이렇게 평상시에 혈액순환이 좋지 않은 분들은 이런 증상들이 평상시에 있다라고 한다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혈액순환과 혈전 예방에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음식 세 가지는 무엇인가요? 혈액순환과 혈전 예방에 좋은 대표 음식 세 가지를 꼽자면 저는 등푸른 생선, 마늘, 그리고 해조류 이렇게 세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연어나 고등어,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런 오메가3가 혈액을 묽게 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마늘은 잘 아시다시피 알리신이라는 성분 때문에 이것도 혈전이 뭉치는 걸 막아주고요. 혈관 속 혈액의 흐름을 더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는 해조류를 추천드리는데 우리 식단에서 흔하게 미역이나 다시마가 해당되겠죠. 여기에는 후코이단, 알긴산 같은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런 성분들이 혈관 속의 노폐물을 잘 배출시켜주고 혈전이 잘 안 생기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평소 식단에 생선, 마늘, 해조류를 골고루 챙겨 드시면 뇌졸중 같은 혈전 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생선, 마늘, 해조류 이 딱 세 가지만 기억해 주셔도 좋습니다. 20대에서 40대 젊은 세대가 지금부터 꼭 지켜야 할 건강 습관은 어떤 게 있나요? 20대에서 40대까지 몸에 큰 이상은 사실 보통 잘 안 생기시죠. 그래서 젊다고 방심하다 보면 한 10년, 20년 정도 뒤에 그때 내가 진작 관리할 걸 이라고 후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이 시기에는 나이가 젊으시기 때문에 기본 습관만 잘 챙기면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하게 노화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건 당연히 중요한데 이건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의외로 식사를 한다고 하시면서 아침을 거른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침을 안 먹으면 혈당이 이때 급격하게 떨어졌다가 점심을 드실 때 혈당이 폭발하면서 스파이크가 발생합니다. 이러면서 피곤함이라든지 혈액순환에 저하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실제로 많은 연구들에서도 아침 식사를 무엇을 먹으면 좋은지를 연구할 때 기본적으로 빵이나 토스트 같은 정제 탄수화물보다는 구운 계란이나 닭가슴살 같은 단백질을 섭취하면 좋다는 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 식사를 아예 먹지 않는 사람과 빵이라도 먹는 사람을 비교해보면 의외로 아침에 빵이라도 먹는 사람이 아침을 안 먹는 사람보다 당뇨 위험이 떨어지거든요. 다이어트를 할 때도 아침을 안 먹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왕이면 아침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 좋긴 하지만 뭐라도 빵이라도 먹는 게 아예 안 먹는 것보다는 좋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하루에 3끼를 다 못 드시고 2끼만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럴 때는 아침보다는 저녁을 굶는 게 더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요. 운동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하는 건강을 위한 운동 기준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 한 번 할 때 30분 이상. 운동을 할 때는 단순히 걷는 게 아니라 약간 숨이 거칠어지고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도의 강도로 자전거를 타는 것도 좋고요, 달리기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단기간에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몇 개월, 몇 년간 장기간 습관이 되면 몸이 달라지시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로는 잠을 7시간 이상 자면 좋다는 건 모두들 알고 계시는데, 예를 들면 11시에 자서 내가 한 6시에 일어나는 것과 새벽 2시에 자서 다음날 10시에 일어나는 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수면은 불규칙하게 같은 시간을 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똑같은 시간을 매일 같은 시간에 자는 게 중요해요. 이걸 수면 리듬이라고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거나 아니면 TV 같은 걸 보면서 수면 시간이 점점 늦어지게 되는데, 10시에는 못 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12시 이전에는 취침을 하는 게 좋고요. 주무시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번째는 술, 담배는 당연히 줄이거나 건강검진도 귀찮아도 꼭 챙기셔야 됩니다. 특히 가족 중에 고혈압이나 당뇨나 아니면 암이 걸리신 가족력이 있으면 연령대별로 해야 되는 검진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젊다고 이런 것들을 미루지 말고 1, 2년에 한 번씩은 꼭 검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것인데요. 요즘은 사실 현대인분들이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모두들 쌓인 상태인데, 이때 술이나 담배나 아니면 음식 같은 걸로 풀지 말고 가벼운 운동을 한다고 하거나 아니면 산책을 하거나 친구를 만난다고 하거나 이런 식으로 정서적인 관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직 아무 증상이 없는 사람들은 미리 어떤 검사를 받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일단 첫 번째로는 아직 특별한 증상이 없는 20대에서 40대라도 건강검진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국가에서 일단 2년에 한 번씩은 무료로 일반 건강검진을 제공하잖아요. 이때 혈압이나 혈당, 콜레스테롤, 간 기능, 신장 기능 등 기본 항목을 꼭 챙기셔야 되고요. 이 중에 가족 중에 당뇨, 고혈압, 암처럼 만성 병력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평소 몸에 어떤 불편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선택사항에 따라서 위내시경을 하거나 복부, 혈관 초음파, 여성분들은 자궁경부암이나 유방암, 또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40대부터 전립선 검사까지 추가로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검사를 할 때는 검사를 한 번 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지난 이전에 했었던 건강검진 결과랑 지금 수치를 꼭 비교해 보시고요. 평소에 생활습관도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수면 부족, 또 잦은 음주나 운동 부족, 또 밤늦게 먹는 야식 같은 습관이 있으면 지금부터 하나씩 좀 바꿔가시는 게 좋고요. 스트레스나 불면, 우울감 같은 정신건강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이 나이대에는 건강관리를 미리 하는 게 나중에 비용이나 기간을 훨씬 아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플 때 관리를 하는 것보다는 내가 안 아플 때 미리 정기 검진을 하고 또 생활습관 관리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미 뇌졸중을 겪은 분들이 다시 재발하지 않으려면 일상에서 어떤 점을 꼭 지켜야 하나요? 뇌졸중은 한 번 겪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뇌졸중이 한 번 생기고 나면 재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이게 한 번 끝난 뒤에도 평상시에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3번 정도 30분씩 숨이 조금 찰 정도로 걷기나 자전거, 수영 같은 무리한 근력 운동보다는 유산소 운동을 하는 걸 가장 권장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음식을 싱겁게 먹어야 됩니다. 한국인 분들이 짠 음식 같은 걸 많이 드시는데
이런 것들이 혈관 건강을 망치게 되고 또 뇌졸중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과음과 흡연을 꼭 피하시는 게 좋고요. 피하셔야 되는 음식 중에서는 가공식품, 햄, 소시지, 버터 같은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은 그냥 끊으시는 게 좋습니다. 평상시에 채소나 과일, 생선, 해조류와 같은 섬유질과 단백질, 건강한 지방이 많은 자연식품을 충분히 드시면 혈관 건강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처방받은 약을 빠짐없이 챙겨 드시는 것입니다. 특히 뇌졸중의 위험인자인 혈압 문제나 아니면 당뇨, 콜레스테롤 수치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약을 빠짐없이 챙겨 드셔야 되고, 그냥 한번 검사를 하고 수치가 떨어졌다고 안심하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병원에 방문을 해서 이 수치가 유지가 잘 되는지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충분한 휴식, 또 스트레스 받는 습관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특히 수면과 관련해서 수면 무호흡증이나 수면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이에 관련해서도 진료를 보시는 게 재발률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뇌졸중은 그냥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이런 작은 실천 여러 가지가 모여서 재발 위험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냥 약만 먹고 수치가 떨어져서 안심하거나 한번 뇌졸중으로 인해서 입원을 했다가 퇴원하고 나서 안심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운동, 식습관, 약물 복용, 정기 검진 이런 4가지 요소를 생활 속에서 평상시에 챙기셔야 되고, 한번 내가 뇌졸중을 겪었다고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고 이걸 조금씩 꾸준히 장기간 관리해 나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DHD의 핵심 증상은 자기조절의 어려움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집중력이 낮은 게 아니라 뇌의 기능과 관련되어 있나요? ADHD라고 하는 게 요즘은 이제 많은 분들이 본인이 있다고 인지도 하시고 널리 알려져 있는 질환이죠. 그런데 이 ADHD가 단순히 내 성격이나 의지의 문제 혹은 집중을 못하는 게 아니고 뇌에서 자기 조절을 담당하는 전두엽, 그 다음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의 기능 이상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인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뇌에서 전두엽이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데, 전두엽은 말 그대로 우리 이마에 위치한 뇌 부분입니다. 이 전두엽이 하는 역할들이 주의력, 집중력, 충동을 억제하는 것, 또 계획을 세우거나 아니면 감정을 조절하는 실행 기능의 중심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요. ADHD가 있으신 분들은 이 전두엽의 활동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전두엽과 연결된 뇌 회로가 원활하지 않아서 자기 통제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 다음으로는 뇌에서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과 같은 행동이나 감정, 동기에 영향을 주는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잘 맞지 않으면 또 이런 불균형이 집중을 하거나 아니면 감정을 조절하는 데 더 어려움을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ADHD가 단순히 주의가 산만하다 이런 것 이상으로 어떤 충동적인 행동, 감정의 기복, 또 목표를 세우고 계획적으로 움직이기 어려운 특징까지 함께 나타납니다. 이걸 정리하면 ADHD라고 하는 질환은 뇌에서 자기 조절을 맡고 있는 부위와 신경 전달 물질이 충분하게 잘 작동하지 않아서 생기는 복합적인 문제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ADHD의 증상들도 일반인분들이 생각하는 집중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행동이나 감정, 동기부여, 계획 등 여러 가지에 걸쳐서 나타나게 됩니다. ADHD는 유전율이 80%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높은 유전적 영향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DHD가 유전적으로 영향을 크게 받는 이유는 이게 뇌 발달이나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조절하는 여러 가지 유전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연구에서 부모 중 한 명에게 ADHD가 있으면 자녀가 같은 ADHD를 겪을 확률이 연구에 따라서 적으면 25%, 많으면 35%까지 나타나고요. 만약에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 모두가 ADHD가 있을 경우에는 이게 더 높아져서 50%에서 75%까지 달할 만큼 유전적인 연관성이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또 같은 유전자를 공유하는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는 만약 한 쌍둥이가 ADHD로 진단이 될 경우 다른 쌍둥이도 ADHD일 확률이 77%까지 올라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전적 요인이 큰 이유는 이게 한두 개의 유전자 문제가 아니라 주의력, 충동 조절, 행동 통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 신경 전달 물질과 그 조절 시스템을 담당하는 여러 유전자들이 동시에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뇌 신경회로 발달, 실행 기능, 감정 조절까지 폭넓게 영향을 미치고요. 결국 선천적인 요인과 더불어서 환경이나 후천적인 생활 습관도 영향을 주긴 하지만 ADHD는 신경학적, 생물학적인 유전적 요인이 아주 강하게 작용하는 질환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ADHD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일을 시작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럴 때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첫 번째 전략은 무엇인가요?
ADHD가 있는 분들이 겪는 문제는 가령 이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책상에 앉아서 이제 책을 펼쳤는데 책을 펼치다 보니까 좀 책상이 너저분한 거죠. 책상이 너저분해서 갑자기 공부를 하려던 사람이 책상 정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책상 정리를 하다 보니까 내가 옛날에 여행 갔을 때 찍었던 사진이 나왔어요. 그러면 갑자기 그 사진을 보고 여행 갔을 때 생각이 나서 또 그때 막 여행 갔었던 기록이나 아니면 핸드폰에 있는 사진 같은 걸 찾아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부를 하려던 사람이 갑자기 책상 정리를 하다가 여행 사진을 보고 다시 이제 여행에 대한 추억을 떠올리고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공부하려고 했던 걸 시작도 못하게 되거든요. 이게 전형적으로 ADHD 환자분들이 겪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ADHD 성향이 있는 분들은 일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한 가지 일에 집중이 잘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때 어떤 식으로 실행력을 높일 수 있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작업을 작은 단위로 잘게 쪼개서 시작하기 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큰 과제나 일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는 그냥 정말 쉬운 거, 그냥 일을 하려고 컴퓨터를 켜는 거, 그냥 파일을 여는 거, 아니면 파일을 열어서 여기다가 내가 한 문장을 쓰는 것, 이런 것처럼 아주 쉬운 행동을 먼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쉬운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딱 5분만 하자, 아니면 여러 가지 해야 될 게 있는데 가장 쉬운 거 먼저 하나만 해보자 라고 하면 시작하는 것 자체가 일단 쉬워지기 때문에 이런 시작이 쉬워지고 이런 작은 성공이 쌓이다 보면 뇌가 자연스럽게 이걸 시작하고 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동기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실제로 ADHD 환자분들을 볼 때 병원이나 혹은 심리상담을 할 때 많이 쓰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들을 줘서 부담을 주는 대신 바로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쉬운 일부터 시작하게 한다는 전략을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 ADHD가 아닐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자기 이해는 왜 중요한가요? 내가 ADHD인가 아닌가 고민하는 분들께 내가 ADHD가 정말 있는지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또 스스로 이런 질환에 대해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이게 진단을 받지 않으면 그냥 성격 문제로 치부를 하기 때문입니다. ADHD가 단순히 성격이나 의지 문제가 아니라 뇌 발달 또 실행 기능에 문제가 생긴 신경 발달 장애라고 말씀드렸죠. 올바른 진단을 먼저 받으면 본인에게 맞는 치료 또 생활 습관 개선, 이에 따른 실행력 전략 등을 체계적으로 적용하고 이를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진단을 받지 않으면 본인의 행동이나 감정의 어려움을 계속해서 내가 게을러서 그런가 혹은 책임감이 부족해서 그런가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자책하게 됩니다. 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로 작용을 해서 계속 증상들을 악화시키거든요. 하지만 진단을 통해서 내가 ADHD라는 걸 이해하고 또 이런 상태를 잘 습득을 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일단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부담감 자체가 줄어들게 되고요. 또 스스로 비난하는 일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존감도 올라가게 되고 또 대인관계나 일상 적응력이 개선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ADHD로 인해 겪을 수 있는 학업 문제, 아니면 직장 문제, 대인관계, 건강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조기 관리가 가능해지고 불필요한 낙인이나 방치로 인한 우울, 불안, 약물 중독과 같은 2차적인 문제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정확한 진단과 자기 이해를 통해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고요. 이 질환을 극복하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DHD 진단을 받은 후 스스로를 낙인 찍지 않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ADHD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너무 그냥 걱정만 하거나 내가 환자라고 스스로를 낙인 찍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게 질환이 내가 뭘 잘못해서 생긴 게 아니라 그냥 뇌의 특성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뭐 왜 이럴까? 왜 이렇게 게으를까? 의지가 부족한가? 책임감이 없는가? 이렇게 괴로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내 상태를 제대로 일단 알고 나면 또 ADHD가 가진 장점이나 개성이 또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창의력도 굉장히 좋고요. 남들은 잘 시도하지 못하는 걸 용기 있게 또 시도하기도 하고 통찰력도 굉장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가진 장점과 단점을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일상에서 작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행동들을 하나씩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이게 진단받고 중요한 게 내가 진단을 받았는데 이걸 부정하는 건 별로 좋지 않거든요. 자기 스스로를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걸 그대로 인정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은 내가 ADHD가 있어도 충분히 나로서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가질 때 이 질환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원장님께서 ADHD 증상을 겪으셨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저도 실제로 ADHD 정신과에서 진단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나서 환자분들이 저한테 많이 여쭤보시는데 저는 당시에 대학
학생 시절에 제가 자의적으로 간 건 아니고 저희 부모님이 정신건강의학과에 억지로 데리고 가서 이런저런 면담도 하고 심리검사도 하고 컴퓨터로 하는 테스트도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담당 선생님께서 제가 ADHD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권유를 해서 가게 된 케이스였는데 그때 당시 저는 약물 치료라던가 심리 치료를 하라고 권유를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ADHD 성향 정도가 굉장히 높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저는 사실 치료를 따로 하지는 않았고 그게 지금 바뀌거나 성향이 줄어들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어요. ADHD가 치료가 필요하냐 필요 없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때 제가 치료를 받지 않았던 이유는 위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결국 내가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성향이 내가 일상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들 정도로 힘들게 하는지 그 다음 이런 성향을 가진 내가 그렇게 싫어서 이 성격을 바꾸고 싶은지 이 여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치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던 이유는 저는 ADHD 성향이 있는 것 자체가 사실 싫지 않았고 그냥 그런 저를 스스로 좀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ADHD 성향이 있으신 분들이 강점이 굉장히 많아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도전적인 일들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것, 또 창의력이나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한 것, 이런 장점들이 있고 또 집중력이 떨어지긴 하지만 본인이 좋아하거나 관심 있는 일에는 굉장히 또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장점들을 사실 충분하게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지금도 단점이 분명히 있고 또 단점에 대한 대처 방법들을 알고 있고 일상생활을 하거나 대인관계에서 강점을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일상생활이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도 약물치료나 심리치료 같은 걸 많이 권해드리는데 이게 그런 정도가 아니다라고 하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스스로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를련 한의원 대표원장 박수현이라고 합니다. 평상시에 환자분들께 이렇게 한의원에서 치료를 해드리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생활습관, 운동이나 식단, 영양제 등에 대해서도 상담을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으시다가 내 몸에도 딱 맞는 영양제를 찾고 싶은데 막상 어디에서 어떤 제품을 뭘 사야 될지 고민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제가 처음에는 그런 분들께 이런 제품을 추천을 해드리다가 그러다가 직접 이런 궁금증이나 질문들을 해소해드리는 게 좋겠다 해서 한의원을 하면서 동시에 이런 맞춤형 영양제를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바를련 스토어는 단순히 제품만 파는 곳이 아니고 환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건강 상태나 생활 습관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맞춤형 영양제를 추천해드리고 있고요. 단순히 영양제를 구매만 하는 게 아니라 의료진과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영양제를 사기 전에 혹은 드시기 전에 이런 건 꼭 확인하고 먹어야겠다 싶은 분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서 꼼꼼하게 설명을 듣고 싶다면 부담 없이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바를련 스토어에서는 실제로 병원에서 처방되는 검증된 영양제만 다루고 있고 무엇보다 내 몸에 맞는 건강관리법을 직접 찾아가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게 큰 강점입니다.